저는 주석단 한가운데 오빠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는 10살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자리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40년 넘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제가 그 순간 느낀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2023년 여름 평양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김여정 동지의 비서실 행정비서로 말입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청사 정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라는 곳은 그야말로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하루는 제가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민군 최고사령부 회의, 오후 2시 대외 선전 관련 보고. 일정을 읽어드릴 때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넘기셨죠. 말씀은 적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박 동지, 이 문서 다시 정리하게. 예, 동지. 그분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했습니다. 대장성 장성들도 외무성 부상들도 김여정 동지 앞에서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분을 가까이서 보좌했습니다. 회의석상에 수행하고 현지 지도에 동행하고 문서를 검토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죠. 그분은 냉철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인간적인 면도 보이셨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올 때 박 동지 수고했네. 일찍 들어가게 하시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김여정 동지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원수님 김정은 바로 옆, 그 자리가 바로 김여정 동지의 자리였으니까요. 퇴근하면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저녁거리를 사곤 했죠. 쌀값이 올랐네, 돼지고기가 귀하네, 장마당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7살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추천 명단 발표했어.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딸아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자식 교육이 최고 걱정이죠. 북한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외교관이라 출장이 잦았죠.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70 넘으신 연세에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제가 한약을 구해드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며느리,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무성 간부, 저는 김여정 동지 비서실, 딸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2인자 그 이상이었죠. 원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 모든 일은 김여정 동지를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회의에서 그분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시면 그것이 곧 명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력을 보며 생각했죠. 이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계신 분이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2023년 9월 어느 평범한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김여정 동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동지, 오늘 오후 인민군 열병식 수행 일정은 취소하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모든 중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셨거든요.
원수님 바로 옆자리, 그것이 당연한 자리였으니까요. 동지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할까요? 아니, 그냥 취소하게. 오늘은 원수님 가족 행사가 있다네.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앞에서는 물어서는 안 될 것과 물어도 되는 것의 경계가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선중앙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나온 장면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김주애. 그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매체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주애 동지, 조선의 빛나는 아침.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바로 옆자리, 예전 같으면 당연히 김여정 동지가 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한 발짝 뒤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엄마, 저 언니 누구야? 학교에서 본 적 없는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저는 5년 동안 김여정 동지를 보좌하며 권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자리는 곧 권력입니다. 사진 속 위치, 서 있는 순서, 옆에 누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수근수근 속삭였습니다. 어제 방송 봤나? 김주애 동지라더군. 이제 후계자가 정해진 건가?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반쯤 열어두고 일하시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김여정 동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외로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동지, 앞으로 어린 딸 동지 관련 자료도 정리하게 될 걸세. 네. 알겠습니다, 동지. 세상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네. 자네도 조심하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김주애 관련 문서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 동지의 교육 일정, 김주애 동지 수행 계획, 차세대 지도자 양성 방안. 제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김여정 동지 관련 회의는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대회 선전 회의 연기, 인민군지도 일정 조정. 처음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워왔습니다. 조선의 아침 김주애, 빛나는 미래 김주애. 어린 학생들이 교실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무슨 걱정 있나?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뒷모습, 그리고 하신 말씀. 세상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네. 여러분, 북한에서 권력의 변화는 목숨과 직결됩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처럼 강한 분도 무너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분이 무너진다면 그분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추위는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청사 안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를 수행해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배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석단 한가운데 김정은 원수님, 그 오른쪽에 김주애, 왼쪽에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 한자리 옆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조용히 김주애 옆자리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마 인사를 건네려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정은 원수님 뒤로 쏙 숨어버렸죠. 10살 남짓한 소녀의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고모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메시지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그저 김주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저는 그 순간 김여정 동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 김여정 동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시는데 그날은 그냥 집무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며칠 뒤부터 김주애 관련 행사가 폭증했습니다. 김주애 동지 인민학교 방문, 김주애 동지 군부대 시찰 동행, 김주애 동지 예술 공연 관람. 제 책상은 그 아이 일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김여정 동지 일정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빠지시고 현지 지도도 취소되고 한 달 사이에 일정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무 김여정 동지께서 요즘 어떠신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너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괜찮으시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 동지께서 집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퇴근하셨을 시간인데 아직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동지 아직도 일하고 있나? 예, 동지. 내일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동지,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네. 어제까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더군.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네. 자네, 이 교훈 명심하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남편은 외무성에서 일하니 이런 분위기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소.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당 기관지에 실리는 사진들을 보세요. 김주애가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어린 딸 동지, 조선의 밝은 미래, 위대한 계승자. 선전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권력 다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들이 세자 자리를 놓고 싸우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잔인했습니다. 왕실이라도 핏줄은 지켜줬지만 북한은 핏줄도 소용없었으니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김주애 언니는 어린데 왜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벌써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구나. 그리고 자기 고모를 밀어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구나. 어느 날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동무, 앞으로 김주애 동지 관련 업무 비중을 늘리게. 김여정 동지 쪽은 줄어들 것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김여정 동지가 무너지면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6.25 때 피난 오신 분입니다. 어머님, 세상이 뒤집히는 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전쟁도 하루아침에 일어났단다. 권력도 마찬가지지.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난다면 그분을 5년 동안 보좌했던 제 운명은, 그리고 제 가족은? 12월 말 김여정 동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동지, 내년에는 자네 업무가 많이 바뀔 것이네. 준비하게. 예, 동지. 그리고 박동지. 예. 조심하게. 권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항상 위험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월 1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부 참고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서열 조정에 관한 건 표지만 봐도 무거운 문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1위 김정은 원수님, 2위 리설주 동지, 3위 김여정 동지. 김여정 동지가 3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서열 표기에는 없지만 별도 항목으로 특별 지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주애. 정식 서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나 다름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김여정 동지 집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들어오게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김여정 동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양 겨울 풍경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눈도 내리지 않는 그저 을씨년스러운 겨울이었죠. 박동지, 그 문서 나도 봤네. 동지. 알고 있었네. 예상했던 일이지.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분을 보좌하며 처음 듣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돌아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박동지, 자네는 이제 다른 부서로 가게 될 걸세. 예? 동지, 그게 무슨? 당 조직부에서 결정했네. 자네를 당 선전부 말단으로 보낸다더군.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 비서실 행정비서에서 당 선전부 말단으로? 그건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동지, 미안하네. 내가 무너지니 자네까지. 아닙니다, 동지. 제가 부족해서. 아니네. 이게 이 나라 시스템이네. 권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지. 김여정 동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거리를 두는 분이셨거든요. 박동지, 조심하게. 권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위험하니까. 자네 딸. 잘 키우게. 이 나라에서든 아니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든 아니든. 김여정 동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날 저는 김여정 동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좌천됐어요. 당 선전부 말단으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김여정 동지가 무너지니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글쎄. 한번 밀려난 사람은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 딸아이는요? 대학도 못 가게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그 생각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평양에서 잘 나가던 간부 가정이 탈북을 고민하는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김여정 동지의 몰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권력 꼭대기에 있던 분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김여정 동지를 보좌하며 받았던 특별배급. 그걸 장마당의 $8로 바꿨습니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은 외무성에서 일하며 중국 쪽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주 쪽에 브로커들이 있다던데. 우리는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짰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으니까요. 2월이 되자 김여정 동지는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공식 행사에도 안 나오시고 당 청사에도 안 오셨습니다. 소문에는 평양 외곽 별장에 연금되어 계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빈 집무실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존재조차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3월 초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있는 조상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명목은 성묘였지만 사실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곧 출장을 가게 됐어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다. 그저 살아서 돌아오렴.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예, 어머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3월 중순에야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중국으로 떠나야 할 것 같아. 딸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조용히, 아빠는 여기 남으셔야 해. 우리 둘이서 가는 거야. 남편과의 마지막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신 나중에 꼭 따라와요. 그러겠소. 딸만이라도 잘 데려가시오. 3월 20일 출발 전날 밤 저는 김여정 동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실까요? 아니면 계속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계실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우리 꼭 살아남자. 응, 엄마.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신의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죽을 각오로. 2024년 3월 25일 새벽 1시. 신의주 근처 압록 강변, 저와 딸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17살 딸아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꼭 건너간다. 조용히만 하면 돼.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3월이라 강물이 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봄이라 해도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입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 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40 넘은 나이에 이 물을 건너다니. 젊었을 때도 아닌데. 제 몸은 벌써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손만큼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 브로커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엎드려요. 물속에. 저는 딸을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머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딸아이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꼭 붙잡고 계속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머리를 물 밖으로 냈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쉿! 소리내면 안 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깊은 곳을 지날 때는 딸을 업고 헤엄쳤습니다. 여러분, 옷을 다 입은 채 사람을 업고 강을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제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힘내. 딸아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딸을 끌고 강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딸아, 괜찮아? 응. 추워. 브로커가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도 위험해요. 저는 제 옷을 벗어 딸에게 덮어주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차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워 계세요.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아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건넜어. 우리 살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 북한 땅.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42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제발 우리를.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딸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꺼내겠다고.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조선족 마을 어딘가였습니다. 낡은 집 지하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요. 브로커가 담요를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건넜어? 응, 정말 건넜어. 아빠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외무성 간부가 가족과 함께 사라지면 바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출장 간 걸로 보고할게요 라고 말하며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오실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무사히 건넌 것에 대한 안도감, 남편을 두고 온 죄책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찰대 불빛, 얼음장 같은 물, 딸의 떨림. 그리고 김여정 동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평양 어딘가의 별장에 연금되어 계실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하신 걸까요? 그분도 언젠가 이 강을 건너실까요? 아니면 평생 저 땅에 갇혀 계실까요? 저는 담요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당신도 언젠가 자유로워지시길. 그리고 우리 남편도 무사하기를. 새벽이 밝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도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우리는 3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 저도 몰랐습니다. 브로커는 조용히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순찰대가 쫓아오는 꿈, 압록강에 빠지는 꿈, 남편이 잡혀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4월이 되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용이 더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사람당 5,000달러씩. 총 1만 달러요. 제가 가진 돈은 3,000달러였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전부였죠. 7,0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42살 나이에 하루 16시간 노동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국 사장은 제가 탈북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부렸죠. 너희들은 신고당하면 끝이야. 말 잘 들어. 급여는 한 달에 500위안,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딸아이는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17살 아이가 하루 종일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 딸은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하루 종일 여기만 있으니까. 미안해, 딸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어느 날 공장에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말투를 듣고 물으셨습니다. 북에서 왔구나?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야. 나도 함경도 출신이란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김치를 담가주시고 딸아이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중국말을 못하면 더 위험해. 딸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밤에는 딸과 함께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마마 마이너스 엄마 시에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익혔습니다. 5월 어느 날 조선족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목사님을 소개시켜 줄게. 그분이 한국 가는 길을 알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진짜 자유가 있는 곳. 일주일 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죠? 한국까지 가는 길이 험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비용은요? 지금 3,000달러 있고 4,000달러 더 모아야 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계속 일하세요. 제가 나머지 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한국 간다. 진짜 자유로운 나라로. 딸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압록강 건넌 이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6월 초 공장 근처에서 중국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단속이에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참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잡히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안 잡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일주일 뒤 단속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탈북자 3명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아니었던 게 기적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떠나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언젠가 잡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북한과 한국 사이의 위험한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세요. 태국으로 갑니다. 비용은요? 제가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조선족 할머니.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6월 말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무사하신가요? 혹시 조사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 제가 도망친 걸 아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 그분은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 갇혀 계실까요? 권력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저는 딸을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초 중국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용히 중국 사람처럼 행동해. 목사님이 마련해 주신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사진이지만 이름은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왕리화, 딸은 왕샤오메이. 발음도 어렵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버스는 남쪽으로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권. 라오스 관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관리가 여권을 펼쳐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통과.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딸아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아직 아니야. 태국까지 가야 해. 라오스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값싼 여관방에서 딸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어도 모르고 영어도 서툴러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딸아. 조금만 참아. 이틀 동안 딸을 간호했습니다. 열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자던 아이인데. 엄마, 미안해. 내가 아파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이런 고생을 시켜서. 일주일 뒤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국경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또 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준 한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교사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우리 음식인지.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태국 경찰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권. 저는 중국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너희 진짜 중국 사람 맞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불법 입국으로 구금되면? 그때 선교사님이 급히 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을 건넨 것 같았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가세요. 빨리. 우리는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7월 20일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탈북자가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는 순간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게 우리나라 국기야? 응. 저게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국기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요. 영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가지고 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당원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김여정 동지 비서실에서 일했던 증거 문서들. 모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영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김여정 비서실에서 일하셨다고요? 예, 5년 동안 행정비서로 일했습니다. 혹시 김여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영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3월에 압록강을 건넌 이후 4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집.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며칠 뒤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여행 증명서였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서류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진짜 간다. 아빠는? 그 질문에 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무사하실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4시간 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높은 빌딩들. 엄마, 저게 한국이야? 응.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2024년 8월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 하나원.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숙소, 따뜻한 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대요. 딸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을 열고 라면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딸은 그게 신기해서 매일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도 놀라운 게 많았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김여정.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여정 공식 석상 불참 이어져 김여정 서열 하락, 김주의 부상과 김여정 몰락. 제가 북한을 떠난 이후에도 김여정 동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들어 공식 행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김주애도 검색했습니다. 김주애 군 행사 동행, 김주애, 김정은 옆자리 굳히기, 차기 후계자로 김주애 부상. 그 어린 소녀가 정말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말쓰기, 컴퓨터 사용, 은행 업무,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북한 억양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우리 수령님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42년 동안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딸아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젊으니까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구나. 이 아이를 이곳에 데려온 게 잘한 일이었구나. 11월에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난방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냉장고에는 음식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첫날 밤 딸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24시간 마트였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라면, 고기, 과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자유시장 경제니까.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비쌌습니다. 저희가 받는 정착금으로는 조심해서 써야 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43살 나이에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근무 경력.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어느 날 한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보조 일자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북한에서라면 김여정 동지의 비서였던 저 때문에 딸의 대학 진학도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딸은 자기 노력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다시 김여정을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식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사만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신 건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평양 어딘가의 별장에 연금되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하신 건가요? 그토록 강했던 분이, 그토록 권력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여러분, 제가 김여정 동지를 5년 동안 보좌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 동지는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혁명의 혈통, 백두혈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분조차 어린 조카 하나에게 밀려났습니다. 김주애는 불과 10살 남짓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권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견제하고 밀어내는 것을. 그게 북한의 권력입니다. 제가 만약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여정 동지가 무너지면서 저도 함께 숙청당했을 겁니다. 당 선전부 말단으로 좌천되고 감시받고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딸만이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 생각이 납니다. 무사하신가요? 저희가 도망친 걸 알고 조사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 그 단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꿀 자유조차 없는 곳입니다. 김주애도 김여정도 그리고 평범한 북한 주민들도 모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이라도 통일된 땅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양에도 가보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도 가보고 그리고 남편과도 다시 만나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자 출신 대학생 장학금 받아. 탈북자도 대학에 가고 장학금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딸아, 너도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응, 엄마. 나 꼭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될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42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중 5년은 김여정 동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남기지 않습니다. 권력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남습니다. 자유가 남습니다. 희망이 남습니다. 김여정 동지, 언젠가 당신도 이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도 언젠가 자유로운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자유의 그날을 위해.